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려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평생을 아끼며 모아온 돈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저는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나이에 힘겹게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겨도 정말 괜찮은 걸까?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저축이란 가장 안전한 재산 관리 방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목돈을 모으는 가장 전통적이고 든든한 길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저축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축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맡기고, 어떤 이는 스스로 집안에 꼭꼭 보관하고, 어떤 이는 더 불리려고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이는 금을 사두거나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법. 어느 방법이든 이득과 위험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특히 요즘 늙어서 은행에 돈을 맡겨도 되느냐는 문제는 참으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년에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곤경에 빠지거나 심지어 사기를 당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고 들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64세 노부부 26년짜리 보험에 덫에 걸리다. 은행 직원 말만 믿고 저축성 투자 상품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26년짜리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4입니다. 서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요. 3년 전 저는 아내와 함께 목돈 2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직원이 저희를 따로 조용한 창구로 데려가더군요. 그러더니 예금보다 훨씬 이자가 높은 저축성 투자 상품이 있다며 권하는 겁니다. 게다가 가입만 하면 100만 원을 즉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돈을 넣기 전에 제가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보험 아니요? 그랬더니 직원은 딱 잘라 말하더군요. 아닙니다.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계 투자 펀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승낙했습니다. 서류에는 아내 이름을 올리기로 했지요.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금 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난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약속하더군요. 일주일쯤 뒤에는 그 직원이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와 아내에게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은행을 믿었던 저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재작년 겨울 저는 뜻밖의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온 것인데 200만 원 넘는 돈의 납입 기한이 다가온다는 안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종신보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에 적힌 그 금액 그대로 말입니다. 계약 기간은 무려 26년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계약서를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세요. 알고 보니 그때 그 직원은 이미 은행을 그만둔 뒤였습니다. 은행은 이제 보험회사와 직접 이야기하라며 발을 뺐습니다. 그날 이후
자신을 보험회사 직원이라 소개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한 안에 계속 돈을 넣든지 아니면 전부 잃든지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방법이 하나 있다며 3년치 6천만 원을 다 넣은 다음 해지하면 손해를 조금만 보고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빼내려고 여기저기 빚을 얻어 6천만 원을 마저 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말이 되어 돈을 찾으려 하자 직원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건 3천만 원 뿐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분통이 터졌습니다. 은행이든 보험회사든 이건 손님을 상대로 덫을 놓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은행 직원이 우리 같은 늙은이에게 26년짜리 종신보험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도 없이 팔아넘긴단 말입니까? 애초에 예금을 하러 갔던 사람에게 어째서 성격이 전혀 다른 보험 상품으로 슬쩍 바꿔치기 한단 말입니까? 이제 저는 보험이라는 덫에 걸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도 보험회사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뿐 어느 쪽도 나서서 저희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모든 책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손해든 이익이든 모두 손님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이었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계약이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몽땅 잃지 않으려면 그 보험을 끝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노후를 위해 모은 이 돈을 과연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굳이 관계기관이 하루빨리 나서서 이 은행과 보험의 검은 거래를 밝혀주기를, 서민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아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노부부처럼 속아 넘어간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나이든 손님의 믿음과 부족한 정보를 악용해 적지 않은 은행 직원들이 교묘하게 미끼를 던지고 손님이 알지도 못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겹게 모은 저축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식을 못 믿는 노인의 저축, 그 웃지 못할 풍경. 저축을 하러 가는 일에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방심하거나 잘 알지 못한 채 수백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을 맡겼다가 온갖 손해를 봅니다. 언젠가 저는 어느 은행 지점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할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정태문 어르신 이름은 편의상 바꿔 부르겠습니다. 은 8년 동안이나 자식들 몰래 저축해온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정신이 번쩍 든다고 했습니다. 또 80 가까운 한 노인은 버스를 타고 먼 동네에서 찾아와 9천만 원 가까운 돈을 몽땅 찾아가려 했습니다. 만기까지 겨우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창구 직원이 아무리 설명했습니다. 지금 찾으시면 연 6.8% 이자가 1%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유리한 방법을 여러 안내했지만 노인은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마침 지점장이 지나가다 낯익은 손님을 보고 큰 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도 크게 대꾸했습니다. 귀가 어두운 분이라 자기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으니 남도 못 들을 거라 여겨 목청껏 소리친 겁니다. 집 근처 은행으로 옮겨서 넣으려고, 그래야 다니기 편하지. 지점장이 귀에 대고 차근차근 일러주자 그제야 알아듣고는 흡족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지점장이 다음번엔 따님을 데려오시라고 권했더니 노인은 대뜸 얼굴을 찌푸리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같이 오면 그것들이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다 넣었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다 알아버리잖소. 자식이라고 부모 돈을 감시하게 둘 순 없지. 노인이 지점을 나서자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태문 어르신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흘을 내서 찾아낸 다른 은행이 이자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약속만은 철저히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르신에게 정기 예금을 이자가 훨씬 높은 저축 상품으로 옮기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늙은 몸이 혼자 끙끙대며 더듬거렸으면 이렇게 좋은 혜택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어르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나무에 매달린 익은 감과 같다고들 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요.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머리도 굼떠지고 예전처럼 총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반듯한 사람이라면 부디 믿으십시오. 저축을 하기 전에 아내와 자식의 의견을 먼저 구해 가장 알맞은 은행을 함께 고르십시오. 집안 식구를 경계하면서 정작 바깥 사람의 꿰매 넘어가지는 마십시오. 그리했다가는 산더미 같은 돈이 있어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은행에 맡기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물질이든 마음이든 아름다운 가치를 쫓아가는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거침없이 달려가지요. 그러다 쉰 고개를 넘어설 즈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흐뭇해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저는 연금만으로도 노후가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이 150만 원쯤 되었고 40평 남짓한 땅도 한 떼기 있었으니까요. 저는 분명 아주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제 삶에 무척 만족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젊은 시절에 저의 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저는 이미 늙어서 마주할 여러 문제들을 미리 헤아려 두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로 아내와 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자식에게 기대는 일이 결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아끼고 또 아꼈지요. 저축이란 젊을 때 시작하지 않으면 정작 늙어서는 쓸 돈이 부족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온갖 방법으로 아껴 은퇴할 무렵 우리 손에는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돈은 자식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꺼내 쓰지도 않고 꼬박꼬박 은행에 넣어두었지요. 그때부터 매달 이자가 나왔고 은퇴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그 이자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쓸데없는데 헛되이 쓰지 말고 나중을 위해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훗날병이라도 나면 큰돈이 들 테니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어렵게 겨우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내가 아플 때 누구에게 손을 벌렸겠습니까? 자식도 친척도 다들 돈이 없다고만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들의 돈을 쓸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온 결과는 우리 바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모은 돈으로 아내의 수술을 치렀습니다. 위태로운 고비를 넘기게 했지요.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더욱 아껴야 한다는 것을, 그러지 않으면 정작 병들었을 때 쓸 돈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사들이 애를 썼지만 끝내 아내를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있는 힘을 다했고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얼마간의 돈을 남겨두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 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축한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만약 말했다가는 그 돈이 제 손에 남아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 돈은 그저 제가 쥐고 있는 것이 가장 낫다고,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을 곁에 두지 않고 은행에 맡겼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를 닦으려고 일어났다가 화장실만 다녀오고는 이 닦는 걸 잊어버리고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는 정작 살 것을 깜빡하기 일쑤였습니다. 자식들은 저더러 어수룩한 늙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되레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늘 당부했습니다. 낯선 사람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 번 건강에 좋다는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혈관에 좋고 몸에 그렇게 좋다고들 했지요. 처음에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강식품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대규모 건강식품 행사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흰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와 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고, 못 믿겠으면 잠깐 건강검사만 해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기계도 있고 공짜라니 한번 해봐도 손해볼 게 없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가짜면 그냥 자리를 뜨면 그만이지. 저는 늘 제 기억력이 걱정이었던 터라 그 말을 듣자 문득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응하자 그들은 저를 데려가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마친 뒤 30분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침 한가하던 저는 앉아서 기다렸지요. 둘러보니 저 말고도 수많은 노인들이 줄을 서서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상태를 알렸고 어떤 이는 약을 하나로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검사받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자리를 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한 남자가 종이를 잔뜩 들고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곧 죽는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크게 떨어졌어요. 자기가 한 일을 자꾸 잊어버리시지요. 게다가 심장과 뇌혈관에도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니 앞으로는 몸을 훨씬 더 챙기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건강이 나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쁜 줄은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그가 제 기억력 문제까지 짚어내다니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고 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때 조금만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 속임수를 일찌감치 알아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몽땅 믿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심장약이니 뇌혈관약이니 하는 건강 제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앞다투어 사들이며 이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지 제게 늘어놓았습니다. 이걸 먹으면 몸이 튼튼해져 병원에 갈 일도 없다고들 했지요.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약값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팔았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사시려면 지금 사세요. 안 그러면 곧 다 팔립니다. 솔직히 저에게 200만 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약 한 가지가 200만 원이라니 정말 터무니없이 비쌌지요.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노인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살 거면 어서 사시오. 저 줄 선 사람들 안 보이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요? 그럼 집에 가서 죽을 날이나 기다리시오. 그 말을 듣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서슴없이 200만 원을 내고 약을 샀습니다. 약을 사서 얼마간 꾸준히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나서 오히려 늘 몸이 나른하고 밥맛도 없고 살이 쭉쭉 빠졌습니다. 심지어 걸을 힘조차 없더군요. 처음엔 제가 잘 못 쉬어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매일 잘 챙겨 먹었는데도 몸 상태는 여전히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를 알아채고 그들을 찾아갔지만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자취를 감춘 뒤였지요. 저는 그 사람들을 믿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계속 먹었다가는 더 병들 것 같아 약도 끊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 돈을 이런 데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지 않으면 조만간 남에게 몽땅 털리고 만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창 근심에 잠겨 있을 때 한 친구가 방법을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은행 카드를 딸에게 맡기고 비밀번호 3자리를 알려준 다음 아들에게도 나머지 비밀번호 3자리를 나눠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자식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뜻이었지요. 그렇게 해보니 딸은 제 돈에 손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나중에 남매간에 돈 문제로 다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저축해 두었으니 나중에 내가 죽거든 내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카드를 찾고 비밀번호를 넣어 돈을 찾아라. 이 이야기를 두 자식에게 꺼냈을 때 둘 다 지지해주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에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고 몸도 아주 튼튼합니다.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할 수 있고 매달 연금까지 나오니 그 돈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저는 삶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날마다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되니까요. 훗날 자식들이 힘을 합쳐 제 저축을 빼갈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껏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이 도리어 가장 안전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을 분산하십시오. 한 곳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돈을 맡겼다가 은행에서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요즘 자주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이 사라졌는지 어떻게 알며 만에 하나 잃어버리면 어찌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은행에 맡긴 돈을 안전하게 지킬까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한 금융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은행 운영에 위험과 오류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 은행들의 업무 절차와 규정은 대체로 잘 갖춰져 있고 빈틈이 없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손님이 조심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를테면 위임장에 함부로 서명을 해주는 경우처럼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점이 업무 절차를 어긴 탓이고 욕심을 부린 일부 직원이 그 틈을 노려 남의 재산을 가로챈 탓입니다. 교수는 오류를 줄이려면 은행이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업무 절차를 손님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잘 이해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손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예금을 감독해야 하며 올바른 거래 절차를 알고 지켜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돈 관리에 전문 지식이 없는 손님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재무관리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요즘 많은 손님들이 한 곳의 위험을 지나치게 몰아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은행에 너무 많은 돈을 넣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전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험을 분산해 한 곳에만 돈을 맡기는 일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돈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직원이 고의로 은행과 손님을 함께 속인 것으로 결론이 나면 우선 은행이 손님에게 먼저 돈을 물어준 뒤에 그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요. 원칙적으로 은행 직원 관리는 은행의 책임이지 예금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금자도 자기 예금을 확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은행과 힘을 합쳐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 변호사는 거액의 예금 분실 사건에서 은행이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는 처사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은행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권리니까요. 하지만 경제적 신용의 측면에서 보면 자체 조사를 통해 직원의 잘못이 드러났다면 은행은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손님에게 배상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은행들은 대개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야 사건을 처리하려 합니다. 변호사는 또 수사기관이 이미 이 사기 사건의 은행 전직 임원을 지명수배했지만 수배자가 붙잡혀 조사와 재판을 받은 뒤에야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면 대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민사 부분과 형사 부분을 나누어 손님이 피의자와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은행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먼저 배상하고 형사 부분 조사가 끝난 뒤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예금 규모에 관한 통계를 들며 예금이야말로 어느 은행에나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하고 안정적인 자금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저축을 하면 은행은 그 돈으로 대출을 하고 국민은 해마다 이자로 수익을 얻으니 은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투자 통로인 셈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돈을 은행에 맡길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앞서의 교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필요할 때 원금과 이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은행을 고르라고요. 맡겨두었을 때 마음이 놓이는 은행, 신용이 있고 역사가 오래된 은행, 관리자가 믿을만하고 예금 관리를 둘러싼 분쟁이나 비리가 없는 은행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그 아픔을 무엇에 비하랴? 오늘 나눔의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한 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느 늙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씨 노인은 그날도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나직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마음속 아픔이 여전히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주 깊은 잠에 들어 눈을 뜨면 그 아픔이 마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기를 그는 늘 그렇게 바랐습니다. 노인은 마당 처마를 돌아 뒷곁으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오르고 야자 장작 사이로 불씨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가 이내바람에 파랗게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린 손자 상혁이가 뒤척이며 침대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모기가 물었나 보구나. 딸 나연이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겨우 한밤중인데요. 노인은 마치 나연이가 눈앞에 앉아있기라도 한 듯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런다. 넌 얼른 자거라. 상혁이 목이 안 물리게 내가 볼 테니. 나연이의 내하는 대답이 어둠과 정적 속에서 목이 메어 나왔습니다. 바람이 지붕 위를 술렁였습니다. 나연이가 서글피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차네요. 아버지, 내일부터는 방에서 주무세요.
노인의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목젖이 쿵쿵 뛰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는 어물거리며 차 한 줌을 주전자에 넣고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날의 그 광경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밤나무 구루터기 아래 나란히 앉아 낚시를 하던 시절도, 앞뒤로 노를 저어 강가 연꽃을 따러 다니던 시절도, 나연이가 아버지의 흰머리를 뽑아주던 시절도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밤마다 노인 혼자 술을 마십니다. 누가 그와 함께 마셔주겠습니까? 취하면 처마 밑에 모기장을 치고 잠이 듭니다. 집안에 등불 하나 켜두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서였을까요? 내 손자 상혁이가 여기서 잔다오. 비바람이 몰아쳐 잠자리가 젖는 밤이면 노인은 앉아서 담배를 태우며 추위를 달랬습니다. 집 안의 나연이도 무릎을 끌어안고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배가 고파 찬밥을 물에 말아 처마 밑에서 먹는 밤이면 방 안에서 밥그릇을 든 나연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부녀의 정은 어느 날부터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물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이가 시장 건너 친어머니를 뵈러 가겠다고 조르던 그날부터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여인은 1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연이의 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집으로 뛰어들어와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망쳐놨어? 애를 베게 만들다니. 노인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늘이시여,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오. 그토록 오래 나를 봐놓고 어찌 생각만 해도 더러운 그런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운단 말이오. 그러나 마른 옷을 챙겨 입고 해명할 겨를도 없이 마을 사람들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웃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씨 어른이 여태껏 저리 반듯하게 사셨는데 정말 그럴 리가. 나연이는 그 사람의 이름을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름조차 못 되느냐고 말입니다. 노인이 갇힌 지 닷새째, 나연이는 어머니 몰래 도망쳐 나와 곧장 관청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풀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요. 아버지, 제가 못나서 아버지를 고생시켰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노인은 딸을 일으켜 세우며 울다 웃다 했습니다. 그만 일어나 집에 가자. 다 지난 일이다. 그때만 해도 노인은 정말 다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두 부녀가 관청문을 나설 때 햇살이 강물 위로 노랗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 하늘빛은 훗날에도 노인의 꿈속에 자주 되돌아왔습니다. 놀라 잠에서 깨면 그의 눈은 언제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노점 천막을 따라 사람들이 구경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뒤따랐습니다. 야, 저기 신랑 신부 봐라. 어른들도 신이 나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좀 봐. 늙은 소가 여린 풀을 탐냈네 그려. 그러다 짐짓 헛기침을 하며 다른 일을 나무랐습니다. 쉿, 조용히 하고 봐라. 박씨 저 어른 어찌나 순하고 반듯해 보이던지. 그런데 저런 천하에 없을 일을 저질렀다니. 그때 한 노파가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들 안 나나? 나연이 어미가 저 사람 집에 들어올 적에 이미 배가 불렀자는가. 그 어린 나연이를 저 사람이 암탉이 남의 새끼 오리 품듯 애지중지 키웠지. 다들 친아비인 줄 알았어. 우리 가게에 들러 야자떡이며 고구마며 머리핀까지 딸년 갖다 주려고 사가곤 했으니 다들 나연이 생각해서 세장가도 안 가는 줄로만 알았지. 노인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억울함에 턱이 굳었습니다. 나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들판 지름길로 달아났습니다. 마른 풀밭을 지나 바나나 밭 어귀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곳이 훤히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풀밭, 몇 개의 마른 나뭇가지, 도마뱀이 기어다니던 자리, 그곳에서 그 사람과 몇 번이나 만났던가. 하지만 이제 홀로 그 들판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이슬이 내려 어깨와 머리카락 한쪽을 흠뻑 적실 때까지 앉아 있다가 나연이는 그제야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손에 든 횃불은 거의 다 타서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어리석은 짓이라도 할까 겁이 났다.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혼잣말처럼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억울해 눈물이 나도 어떻게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법이다. 알겠느냐, 나연아. 나연이는 네 하고 대답하다가 문득 흠칫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나연이는 아버지에게 먼저 앞서 빨리 가시라고 사람들 눈에 띌라 자기와 멀찍이 떨어져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사람은 강가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은 사람들의 비웃는 눈초리와 입방아 속에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노인은 이른 새벽, 얼굴도 알아보기 힘든 어스름에 일을 나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다니는 길목을 조심조심 지나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들러 담배를 한 갑 사려는데 주인이 매정하게 없다고 했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도록 노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늙은이가 무심하게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아직도 나연히 어미를 못 잊었나 했다가 이제 와 이토록 파렴치한 인간이었나 여긴 것이지요. 이웃들이 냉담해지자 노인은 돌과 짐을 지고 더 멀리 강 건너편까지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의 동료 일꾼들이 어느 한낮 강가에 앉아 씻으며 서로 물었습니다. 저 마을의 딸을 건드려서 붙잡혀간 사람이 있다던데 정말인가? 그래, 근데 풀려났다더군. 그 딸이 학교 다녀야 한다고 빼내왔다지.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허허, 두 사람이 서로 감싸고 도는 게 아주 유별나구먼. 그러고는 박씨 노인에게 아는 사람이냐 물어보려는데 노인은 이미 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뛰어들어 흙탕물 바닥에서 노인을 끌어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했소?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숨이 아직 긴가 시험해 본 거요. 왜들 일이 호들갑이요. 사실 노인은 정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연이가 떠올랐지요. 자기를 참아버리지 못해 곁에 남아 견디고 있는 딸이, 게다가 곧 몸을 풀 참인 딸이 말입니다. 노인은 숯을 사서 집에 쟁여두고 나연이에게 얼마간 돈을 쥐어주며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딸이 산후조리에 쓸 약재까지 손수 챙겼습니다. 노인은 멋쩍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한다. 네 어미가 널 낳을 때 추억이 파릇하게 밀려왔습니다. 마치 어제 저녁 일처럼 생생하게 말입니다. 나연이의 어머니가 처음 그의 집에 왔을 때 파리하고 근심에 젖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날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알아요. 나를 아내로 맡고 싶은가요? 그러고는 대뜸 말했습니다. 홀레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일 짐 싸서 당신 따라갈게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리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어여쁜 처녀가 그의 집으로 훌쩍 들어온 것입니다. 이윽고 그 여인의 배가 불러오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벼가 어찌 이리 빨리 여물었대.
저 뱃속 아이가 정말 자네씨가 맞는가? 노인은 웃기만 할 뿐 말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라 여기면 내 자식인 것을. 산파가 갓난아이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머리숱이 까맣고 눈망울이 또렷하며 입술이 붉은 그 아이를 보며 노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내 아이다. 내 아이야. 훗날 그 여인이 그의 몸에서 나는 진흙 냄새를 견디지 못해 나연이를 몇 해만 맡아달라며 마치 장롱 하나 맡기듯 떠나버렸어도 노인은 언제나 나연이를 제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나연이가 6살 되던 해 그 여인이 돌아와 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노인이 쫓아가 아이의 손을 붙잡자 여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얜 내 딸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노인은 사흘을 술에 취해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나연이가 머리맡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참 저 며칠 나갔다 왔다고 이렇게 엉망이 되면 어떡해요. 어서 일어나 낚시 가서 밥 지어 먹어요. 그러고는 어망을 들고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옛날에 그 아이가 이제는 또 다른 아이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도 입술이 붉고 눈망울이 또렷했습니다. 나연이가 산부인가에서 돌아온 날 마을 사람들이 문 안을 오면서도 얼굴은 외면했습니다. 갓난아이의 발그레한 얼굴을 보고는 대뜸 감탄했지요. 아이고, 박씨 어른을 어쩌면 이렇게 쏙 빼닮았나. 사당 어기를 채 지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박씨더러 뭐라고 부를까? 외할아버지라 할까? 아비라 할까? 노인은 손자를 위해 진흙을 반죽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눈이 뒤집힐 뻔했지요. 딸은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참으세요. 사람들 눈에 띌라. 노인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날 밤 노인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벌개진 눈으로 보찜을 꾸렸습니다. 나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딜 가시게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군청에 좀 다녀오마. 가서 뭘 하시게요? 노인은 자기도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도 자신과 나연이 그리고 외손자의 명예를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앗아간 그 웃음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노인은 관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오해로 붙잡았던 이는 껄껄 웃었습니다. 마치 잘못 잡은 물고기나 닭 이야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어르신이 억울한 줄 알고 곧장 풀어드렸잖소. 이제와 뭘 더 바라시오? 노인이 대꾸했습니다. 내가 뭘 바라는 게 아니오. 다만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결백하다고 한마디만 해줄 수 없겠소? 담당자는 상급자에게 물었고 상급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어른 사연이 보기보다 딱하긴 하오. 헌데 여태껏 관청이 백성에게 먼저 사과한 전례가 없어서 말이오. 함부로 선례를 만들 수야 있겠소. 위에 올려서 알아보리다. 위에서는 더 위로 미루고 더 위에서는 두고 보자며 미루었습니다. 노인은 괜찮다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찾아가 서류를 새로 냈습니다. 오가는 차비를 대느라 기르던 개를 팔고 갓자란 오리떼도 팔았습니다. 땅 파서 본품 삭슨 나연히 모자에 쌀과 반찬값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빛바랜 잿빛 옷 한 벌의 목에는 낡은 수건을 두르고 겨드랑이에 서류 뭉치를 낀 채 노인은 이 기관저 관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끔은 노인 자신도 이 여정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소매치기가 그의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노인은 정신없이 뒤를 쫓았습니다. 골목을 10개도 넘게 이리 꺾고 저리 꺾으며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서 도둑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이 영감쟁이 뭐가 일이 소중해서 노인이 숨을 몰아쉬는 사이 보따리에서 고무줄로 묶은 종이 뭉치 몇 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도둑은 어이가 없어 욕을 몇 마디 내뱉고는 가버렸습니다. 노인은 일어나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몰랐지요. 지나가는 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도청 법원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오? 안내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오셨지 않습니까? 노인은 눈을 껌뻑였습니다. 난 통기억이 안 나는구려. 그럼 민원실로 가리다. 그렇게 노인은 부슬비 속을 술렁이는 바람 속을 걸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기만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책상에 파묻혀 있던 이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 노인은 반색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잊고 말고요. 내가 저 먼 강마을에서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명예를 잃은 날짜와 시간을 적은 것이고 이건 결백을 밝혀달라는 진정서요. 노인의 마음은 그렇게나 위로받았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보이며 어르신 사연이 대체 어찌 된 겁니까? 한번 들려주시지요 하고 물어주기만 해도 말입니다. 노인은 삐거덕 의자를 끌어와 굽은 등으로 앉았습니다. 두 눈이 마치 우는 사람처럼 촉촉이 빛났습니다. 내 집은 강 건너 마을에 있소. 예로부터 흙 파는 일로 벌어먹으며 나연이라는 딸년을 키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관청에서 날 잡아갔소. 내가 나연이를 베게 만들었다고 누가 고발했다는 거요.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우르르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소. 나중에 억울한 줄 알고 풀어주긴 했지만 나는 꼬박여새 낫다새 밤을 억울하게 갇혔던 게요. 아, 그게 다입니까? 노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무얼 더 바라는 거요? 얼마나 더 기구하고 몇 해나 더 억울해야 충분하단 말이요. 노인은 목이 메었지만 애써 밝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도 노인은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웃 간의 정 속에서 저녁마다 벗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사람이 이튿날부터 홀로 쓸쓸히 지내게 된 그 아픔을 말입니다. 엊그제까지 따라 이 머리에 개미를 잡아 발라주던 아비가 이튿날부터 목이 맨 채 멀찍이 서서 딸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아픔을 말입니다. 아, 저 훤하고 밝은 얼굴들이 근심 한 점 없는 저 얼굴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어린 손자가 마당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노인이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를요. 언젠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아이를 안고 들꽃 흐드러진 마을 길을 걸어가는 날을 누군가 아이고 박시어른 외손자 안고 어딜 가시오 물으면 활짝 웃어 보이는 그런 날을 말입니다. 그때쯤이면 아마 이도 다 빠졌겠지요. 가게에 들러 손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야자 사탕을 한 줌 사주는 그런 날을요. 이제 손자 상혁이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뗐지만 그 소원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연이는 이미 무뎌질 대로 무뎌졌습니다. 오가는 사람의 그림자도 곁눈질하는 눈빛도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이 이미 오래전에 그 일을 잊었다는 것을요. 세상 인심이 대개 그렇습니다. 한번 매정하게 베고 나면 이내 잊어버리지요. 그저 입이 심심해 한마디 뱉었을 뿐 속이 후련하자고 심심풀이로 그랬을 뿐 누굴 죽이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부녀만이 그 자리에 앉아 아물지 않는 상처와
말 못할 아픔을 끌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연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억울함을 호소하러 다니세요. 우리 부녀 상혁이 태어나기 전처럼 그냥 살아요. 네? 하지만 노인은 상혁이의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청 간부들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각 마을에서 이웃 마을로 이어지는 새 농촌 도로의 준공식이 있어서였지요. 그들이 집 앞을 지나 방송국 촬영을 위해 잠시 머문다는 소식에 나연이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연이는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세요? 나는 당신이 도청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요. 귀한 그릇일수록 깨지면 더 아까운 법이지요. 내가 이 악물고 참고 또 참으며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건 당신이 저 위에 올라섰을 때 톡톡히 갚아주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지금 군청에서 무슨 자리에 계신가요? 당신이 무슨 자리에 오르든 그건 다 내 덕이니 어디 알아서 하세요. 못 믿겠거든 내가 되찾아드리지요. 그 사람은 얼빠진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암탉처럼 파리하게 질렸다가 한참 만에야 물었습니다. 지금 뭘 바라는 거요, 나연씨? 나연이는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몇 번이나 군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셨는데 당신은 왜 한 번도 안 만나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서 어떻게 입 꾹 다물고 모른 척 했느냐고요. 그러고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사람이 예전엔 나와 그렇게 애틋했는데 공명에 눈이 멀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그토록 아팠는데 어째서 지금 마주하니 얼굴조차 보기 싫을까. 정이란 것도 결국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볕 좋은 한낮 하늘이 파랗디 파랗던 날 판소리 방송 시간에 앞서 마을 방송에서 관청의 사과문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시민에게 드리는 사과였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쉼표와 말줄임표로 길게 이어지던 그 문장이 마침내 세상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손자 상혁이가 가지고 널 흑인형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무지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럴까? 세상이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과까지 했는데 어째서 내 마음은 이토록 아릴까? 나연이는 뒤에 서서 굽어가기 시작한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 사람을 미워한들 무엇하며 안갚음을 한들 무엇을 얻는단 말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그 길고 사무치던 세월, 저 상처받은 두 영혼, 그리고 저기 백발이 성성해진 몸뚱이 하나 과연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하늘이시여, 정말 그럴 가치가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돈이란 참으로 무거운 짐이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지키는가는 더욱 중요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